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위해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에 진학했으며 여기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초기에 교류 AC 전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라츠 대학에서의 학습은 테슬라가 전기와 자기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한 후 테슬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통신기술자로 일하면서 첫 발명품인 개선된 전신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업무 능력은 그를 다시 프랑스 파리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에디슨 회사의 자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기술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파리에서 근무하는 동안 테슬라는 다수의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그의 발명과 아이디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 후 테슬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884년 뉴욕에 도착한 테슬라는 초기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은 곧 에디슨의 눈에 띄었고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테슬라와 에디슨은 전기의 기본적인 이용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테슬라는 에디슨 회사에서 중요한 기술적 개선을 이루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과의 작업 후 테슬라는 교류 AC 전기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은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관심을 끌었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전기 시스템을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교류 전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가능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과 연구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무선통신, 무선에너지 전송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며 과학과 기술의 한계를 넓혀 성공을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는 에디슨의 직류 DC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테슬라가 에디슨에게 자신의 교류 AC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류 시스템은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에디슨은 교류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테슬라, 직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네. 자네의 교류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기술적 견해차를 명확히 보여주며 테슬라가 결국 회사를 떠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구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한 보상을 받기로 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의 발전기와 모터들의 설계 문제를 해결해 회사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약속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테슬라, 자네는 우리 미국식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 에디슨이 말한 미국식 농담은 사실 진지한 약속을 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 약속이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에디슨의 발전기와 모터들의 설계 문제를 해결하여 회사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준 후 그가 받기로 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보상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에디슨의 회사를 떠난 후 테슬라는 1887년 뉴욕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테슬라 전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설립은 테슬라가 자신의 기술적 아이디어와 발명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에디슨과의 작업에서 교류 전기 시스템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겪었고 자신의 발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 회사의 초기 자본은 테슬라의 몇몇 지지자들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은 웨스턴 유니온의 부사장이었던 찰스 피크였습니다. 피크와 다른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비전과 발명의 상업적 가능성을 믿고 초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발명은 교류 전기 모터였으며 이는 무선 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최초의 실용적 교류 모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터는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으며 교류 전기의 상업적 활용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회사 설립 후 교류 전기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중요한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이 특허들은 가상 시스템, 교류 발전기, 전기 모터 및 전력 전송 시스템을 포함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특허들은 나중에 조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교류 전기의 표준이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테슬라 전기회사는 교류 전기 기술의 선구자로서 많은 기술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상업적으로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경쟁사들과의 경쟁, 기술적 문제 해결, 그리고 상업적 수익 창출은 테슬라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주한 주요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류대 직류 전쟁은 1880년대 말부터 18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에디슨과 테슬라 사이에 벌어진 전기의 기술적 우위를 놓고 한 대결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직류 DC 시스템을 지지하면서 테슬라가 지지한 교류 AC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에디슨은 동물에 대한 전기 처형 실험을 하여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교류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가 인정되어 현대의 전력 시스템은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 프로젝트는 테슬라와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여 1895년에 세계 최초의 대규모 교류 AC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버팔로시까지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류 전기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으며 에디슨의 직류 DC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공은 교류 시스템의 전 세계적 채택을 가속화하고 현대 사회의 전력 공급 방식으로 교류 전기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형에 집행되는 전기의자는 에디슨과 그의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류 전기 AC의 위험성을 공공에 선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의자를 발명하고 이를 통해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교류 전기가 사형 집행에 사용됨으로써 공공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직류 DC 전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은 교도소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알려져 대중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기의자의 첫 사용은 1890년 뉴욕의 5번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은 많은 논란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팀은 이 사용 방식이 교류 전기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입증하는 예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된 후 죄수가 죽지 않아 오히려 교류 전기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공공의 시선을 조작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비판받기도 했으며 결국 교류 전기의 기술적 우수성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는 전기의 역사에서 중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 행사에서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에디슨과 그의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박람회의 공식 조명 계약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교류 AC 전기 시스템을 이용해 박람회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조명 프로젝트는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교류 전기의 잠재력과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당시의 기술적 진보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천 개의 전구가 교류 전기로 점등되면서 박람회는 화이트시티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마치 밤에도 나처럼 밝은 도시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에디슨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에 긴장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심각한 대립을 이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의 기술과 방향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테슬라는 교류 전기의 개발에, 에디슨은 다른 발명과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에 대한 평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에디슨은 후에 테슬라의 기술적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테슬라 역시 에디슨의 발명가로서의 성취와 업적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몇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의 명예를 기리는 행사에서 테슬라가 참석하여 에디슨의 공헌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896년 전기간행물 잡지 리뷰에서도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 뭐라 하든 상관없으나 테슬라는 신경질적 기질이니 괴팍하다느니 이런 기사는 그를 비통하게 만들고 이를 방해할 것이다.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가 최고의 실험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시간만 주면 테슬라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에디슨과의 관계 이후 그는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워든클리프 타워였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실험 중 하나로 20세기 초 뉴욕 롱아일랜드의 쇼어햄에 위치한 대규모 무선 통신 시설을 구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전 세계에 무료로 전기를 전송하고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워든클리프 타워는 지구를 거대한 전기 회로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지구의 자연 전기 진동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전기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또한 이 타워를 통해 무선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이미지와 기타 정보도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901년에 건설이 시작된 워든클리프 타워는 약 57m 187피트 높이의 목조 구조 위에 금속 구조물이 얹혀진 형태였습니다. 타워의 설계는 테슬라가 직접 감독했으며 전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수신하는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타워가 지구 전체의 전기장에 영향을 미쳐 전력과 정보를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재정은 주로 투자자 JP모건과 기타 몇몇 지지자들로부터 조달되었습니다. 초기에 모건은 테슬라의 아이디어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지원했지만 테슬라가 상업적으로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결국 1906년에 완전히 포기되었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는 완성되지 못했으며 테슬라의 다른 기술적 아이디어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1917년에는 미 해군이 제1차 세계대전 도중 독일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타워를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실패는 테슬라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의 나머지 생애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지속되었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중단된 후 테슬라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발명과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실현하려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실험실 운영과 연구 활동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비록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테슬라는 새로운 기술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선 통신, 레이더 기술, 수직 이착륙 비행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들 대부분은 당시 기술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생애 후반기에는 그의 과학적 업적이 대중과 학계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의 아이디어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야 그의 발명과 기술적 비전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말년에는 뉴욕의 호텔방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는 조류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고 특히 비둘기에 애정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943년 86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사망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기술적 아이디어와 비전은 사후에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현대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그의 이론과 발명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선 통신과 에너지 전송 기술은 테슬라의 초기 개념이 현대 기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삶과 업적은 그가 살아생전에는 완전히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의 혁신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추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노트입니다. 이번 영상 니콜라 테슬라 편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재능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천재의 쓸쓸한 인생 마감이 많이 아쉽습니다.
참 희한한 건 그의 이름을 자동차 회사 두 곳이 한쪽씩 양분하고 있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한쪽은 테슬라, 한쪽은 니콜라.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설명절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